소리나는 책방. 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방 배작가입니다. 탐정 안강산 최초 공개가 화요일 오전 10시 45분에 진행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진혁은 취직을 하고 싶었지만 취직이 잘 안 돼서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며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진혁의 신경을 자꾸 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처음에는 자신처럼 취직을 못해 서러워 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라치면 계속 웬 여자가 울어대니 진혁은 견딜 수가 없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진혁은 그만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거 조용히 좀 합시다.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잖아요. 진혁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에게 동조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웬일인지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 동국이 그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야, 너 왜 그래? 동국은 오히려 진혁에게 불만을 가진 듯 물었습니다. 진혁은 답답하고 짜증이 났죠. 왜 그러더니 너는 그 소리 듣고 공부가 되냐? 무슨 소리? 진혁은 동국이 일부러 장난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 흐느끼는 소리 말이야. 그것 때문에 일주일째 공부도 못했잖아. 넌 정말 괜찮은 거야? 진혁의 이야기에 동국은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도서관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뭔 소리야? 진혁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다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도 들리잖아. 동국이 너 안 들려? 하지만 동국은 전혀 들리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 여자 밖에 나와서도 우는 모양이네. 정말 대책 없다. 진혁은 그 소리를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무심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본 진혁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천장에 거꾸로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살펴도 끈이나 밧줄 같은 보조기구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파리처럼 천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저기! 진혁은 그 여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친구 동국은 보이지 않는 듯 진혁을 걱정했습니다. 진혁아, 정신 차려. 너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공포에 휩싸인 진혁은 가방도 챙기지 않고 도서관을 도망쳤고 친구 동국은 씁쓸한 표정으로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이그, 취업 공부가 사람 잡는구나. 동국은 그래도 공부는 해야겠기에 도서관으로 들어갔고 천장에 붙은 귀신은 다시 도서관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동국도 진혁과 같은 상황을 겪으며 도서관을 뛰쳐나왔고 이제 그 둘은 같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이어폰과 관련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편도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자꾸만 살이 붙어서 퇴근 후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는 유정은 요즘 공원 내 연못을 지날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없어 연애를 하고 싶었던 그녀에게 자신의 이상형이 자꾸 눈앞에서 보이자 자꾸만 쳐다보게 됐죠. 아이돌 스타일의 외모에 늘 잘 차려입고 나타나는 한 남자였는데 그는 늘 벤치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재밌는 내용을 듣는지 벤치에 앉은 채 계속 웃어댔습니다. 어떨 때는 배까지 잡고 웃어댔습니다. 참 명랑한 사람이네. 웃기만 하는 그 남자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아이돌 스타일의 남자에게 약한 그녀는 자꾸만 그 사람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뭐 들으세요? 재밌는 거 들으시나 봐요? 혹시 창피나 당하지 않을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참으며 말을 걸었는데 남자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어폰에서 재밌는 내용이 나와서요. 들어보실래요? 그는 선뜻 그녀에게 이어폰을 내밀었고요. 유정은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냉큼 그 이어폰을 받아서 두 귀에 꽂았습니다. 헤헤 헤헤. 그녀도 이어폰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 계속 웃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한 달째 집에도 못 가고 저 이어폰에 잡혀 있었는데 이제야 집에 갈 수 있겠구나. 남자는 잽싸게 자리를 떴고 유정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 이어폰을 끼고 깔깔대며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웃음을 멈추려고 했지만 멈춰주지 않았고 벤치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유정도 그 남자처럼 누군가가 접근해 오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이어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하나 진행을 하고 세 번째 이야기는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민수는 얼마 전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굉장히 미인인데다가 센스도 좋아서 민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만나다 보니 그녀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형제도 사고로 죽고 친한 친구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런 그녀가 더 안쓰럽게 느껴져서 더 잘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이르지 않은 거냐고 이야기했지만 여자친구 미지는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래도 되지 않느냐며 계속 결혼을 우겨댔습니다. 민수는 워낙 그녀가 마음에 들었기에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와의 결혼을 약속했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그녀는 신혼여행지에서 민수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마냥 좋은 듯 웃고 있었죠. 그리고 와이프 미진의 제안으로 저녁노를 보기 위해 신혼여행지의 한 절벽으로 올라갔습니다. 힘들다는 민수를 미진은 계속 절벽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저기 노을 봐요. 너무 멋지죠? 미진은 민수의 시선을 노을로 끈 다음 자신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점점 절벽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뒤로 가던 민수는 갑자기 재채기를 하더니 앞으로 나왔습니다. 휴지를 얻기 위해서였죠. 미진에게 휴지를 얻어 쓴 민수는 그녀에게 노을이 지기 전에 먼저 사진을 찍으라고 권한 후 그녀를 절벽 끝에 세웠습니다. 미진이 해맑게 웃으며 사진을 찍을 때 민수가 갑자기 그녀 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번엔 네가 당하겠는데? 민수는 말을 마치고 가차없이 미진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결혼을 서두르는데 의심을 품고 그녀에 대해 뒷조사를 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으나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죽이고 결혼한 남자를 죽인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법이어서 민수는 같이 보험을 들고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 마음 잡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난 안 되네 역시. 민수 또한 미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이었다는 걸 미진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해수욕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이고요. 진구는 가족들과 동해안에 있는 해수욕장에 피서를 갔습니다. 친구들과 피서를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가족 피서에 참가한 진구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서 스노클링 장비를 끼고 바닷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하는 남자가 있어 자꾸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 남자는 바닷물 밑바닥으로 잠수하고 다녀서 진구의 시선을 자꾸 거슬리게 했어요. 시선을 가린 거죠. 아 뭐야, 왜 내가 가는 데만 따라다녀. 진구는 짜증이 나서 조금 더 깊은 바다로 가서 스노클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 그 남자가 나타나서 진구의 스노클링을 방해했습니다. 아 정말
수영이 능숙지 않은 친구였지만 발이 닿지 않은 깊은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가 그런데 거기에 또 있었죠. 그 남자를 피해서 깊은 곳으로 갔지만 또 밑에 잠수를 해서 다니는 겁니다. 화가 난 친구는 더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더 먼 바다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수영을 잘하는 진구의 형이 가까이 다가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들어가면 위험해. 거기서 뭐해? 평소 형과 사이가 안 좋았지만 진구는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떤 아저씨가 자꾸 내 아래에서 잠수를 해서 스노클링을 방해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 피해 다니는데 자꾸만 날 따라다녀. 형은 뭔가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바닷속으로 쓱 잠수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물 밖으로 나와 진구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럴 리가. 분명히 여기 밑에 있다고. 진구가 다시 스노클링을 해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바다 밑바닥에서 잠수를 하던 그 남자는 갑자기 손을 뻗어서 진구를 바닷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우악! 진구는 혼자서 버둥댔고 다행히 근처에 있던 형이 진구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너 정신 차려. 그러다 죽어. 진구는 자신이 겪은 일을 상세히 이야기했지만 형은 믿지 않았고 해변을 지나가던 수상구조요원이 그들의 말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보이면 무조건 바다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런 말 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해수욕장에서 가끔 출몰하는 귀신이거든요. 구조요원은 빠르게 말을 뱉고 사라졌고 형은 진구의 말도 구조대원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상한 게 내 동생뿐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네. 외롭지 않겠다 내 동생. 아무것도 모르는 형은 진구를 실컷 놀리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겁이 잔뜩 난 진구는 그 후로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바닷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폐교와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저는 친구와 폐교 캠핑장에 놀러 갔었습니다. 덥기도 하고 여름이기도 해서 시골에 있는 캠핑장을 고르다가 우연히 그 폐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경치는 좋았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많은 휴가철임에도 한적하니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폐교 운동장에서 캠핑을 했는데 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는 것이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3박 4일의 일정 중 이틀이 지나자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폐교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고 친구는 흔쾌히 오케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탐험하는 기분으로 몰래 폐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 깜깜한 데다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 조명을 켜고 안을 돌아다녔죠. 그러던 중 친구는 무섭다며 밖으로 나갔고 저는 고집을 부리고 폐교 안을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막상 친구가 밖으로 나가니 아까보다 더 무서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둘러보고 나도 나가야지 하는데 제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2층으로 올라가는 시멘트 계단 뒤쪽에 있었는데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냥 뒤로 돌아 나갈까 생각했지만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계단 뒤로 접근해 갔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심장 박동은 빨라졌습니다. 제가 꽤 많이 다가갔음에도 그 희미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형체를 가진 그것은 등을 제게 보인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같은데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저는 조금 더 그 사람에게 다가갔고 갑자기 그 사람이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사람,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것은 저를 향해 크게 입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그 입이 얼마나 컸던지 제 머리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너무나 놀란 저는 그 자리에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친구가 저를 깨웠습니다. 제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정신이 들자마자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고 다음날 우리는 그 캠핑장을 떠났습니다. 그 우연히 인터넷에서 제가 갔던 캠핑장에 가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사람의 글을 보았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그 입이 큰 사람은 원래 그 학교의 수의 아저씨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폐교가 되고 나서부터 오래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수의 아저씨의 귀신이 출몰한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을 캠핑장이지만 지금은 생각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슬슬 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옛날 이야기의 스타일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 무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촌에서 무당을 하던 흑초보살은 사람들에게 못된 저주를 걸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죄로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악한 무당은 마을에서 쫓겨나면서도 1년에 한 번씩 마을에서 사고로 사람이 죽어나갈 거라는 저주를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찝찝한 마음이면서도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었는데요. 정말 흑초보살이 떠나고 딱 1년 되던 날에 마을의 큰 어른이신 김대감이 강에 빠져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듬해에도 마을에서 고기 장사를 하는 박씨도 벽에 매달아 놓았던 도끼가 떨어져 죽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2번 연속 같은 날에 사람이 죽어나가니 마을 사람들은 점점 마을에서 도망간 흑초보살을 떠올렸고 그녀의 저주가 퍼진 거라 생각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에 마을 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런 사악한 저주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마을에 큰 사당을 하나 지어야 한다면서 사당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사당은 굉장히 큰 공사여서 1년 이상 시간이 걸렸는데 그 후에도 사람이 하나 죽어나갔습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이었죠. 이번에 죽은 이는 촌장의 사당 건립에 반대하던 김선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당이 완성되고 촌장 이륵과 마을 사람들은 그 사당에 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정말 거짓말같이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어져서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당으로 인해서 저주가 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촌장 이륵이 사당을 만들어서 큰 이득을 취한 걸 눈치챈 마을의 서당 훈장인 김영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몰래 촌장 이륵의 뒤를 캤고 마침내 그가 마을에서 쫓아낸 흑초보살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어나간 사람들은 흑초보살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촌장 이륵이 하인을 시켜 자신의 반대파를 살해한 거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훈장 김영균은 이런 사실을 종이에 써 마을 당산나무에 붙였고 그제야 진실을 안 마을 사람들이 촌장의 집에 달려갔지만 미리 눈치를 챈 촌장은 흑초보살의 도움으로 마을을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마을의 촌장이 된 김영균은 자객을 보내 촌장 이륵과 흑초보살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로써 이하촌은 마을의 평화를 찾고 정의를 이루었는데요.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제가 준비한 6가지 이야기 다 진행을 했고요. 본인이 직접 겪었는데 야 이건 정말 기묘한 이야기다. 아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야. 이런 귀신 본 사람 나 말고 또 있을까? 이런 귀신 이야기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다. 또는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리나는 책방 홈페이지나 정보란 더보기란 들어오시면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배 작가가 또 글을 예쁘게 다듬어 드리니까요. 다듬어서 라이브 시간에 이렇게 발표해 드리니까요. 네, 큰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더운데 무리 안 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소리나는 책방 메인 작가 배 작가였고요. 저는 이제 또 2주 후 금요일 밤 9시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리나는 책방 라이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행복했고요.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